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재외 투표에 이어 이틀간의 사전 투표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1대 대선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6월 3일 본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 나갔지만 중반 이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전북의 민심은 또 대한민국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홍석빈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TB 정원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종 투표율이 미리부터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전북자치도당에서 굉장히 목표를 높게 지금 잡고 선거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90% 투표율에 93%의 득표율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얻었던 만큼은 지금 얻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열망, 국민적 열망의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선진 민주국가에서 뭔가 이제 90%가 넘는 투표율이라고 네. 하는 건 사실 좀 현실성이 좀 결여된 그런 기대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갖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주주의 붕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면서 어떤 정치가 그렇게 왜곡됐을 때 국민의 삶, 도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수치임에는 분명하고요.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보수 후보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득표율에서 93%가 되려면 무조건 한 자릿수 이하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 15% 가까이 득표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전라북도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번 선거가 어떤 그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투표율은 당연히 지난 대선보다 높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90%를 넘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어떤 도민의 자존심 차원에서도 한번 저희가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93%의 득표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치 구도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가 갖는 특별함 때문에 그래도 좀 가능성 여지를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그 높은 수치입니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역대 그 보수 정당이 도내 대선에서 가장 많은 그 표를 얻었던 것이 3년 전에 이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14.42%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계엄이랄지 탄핵이랄지 여러 가지 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얻겠다라는 그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의 목표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정원익 기자,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제 14.42%라는 이제 전북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좀 다르지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게 되는 선거입니다. 이 때문에 그때 당시의 득표를 다시 기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오히려 더 높은 목표치를 좀 제시를 했지요. 그때 당시에 14.42%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내놨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12.3 계엄 사태나 대통령 탄핵, 또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의 당내 내용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제 조배득 도당 위원장이 이 윤 전 대통령 비호에 앞장서면서 지역 여론은 그야말로 악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씩 기류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대치를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가던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이제 좁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국민의힘 이제 자기들의 목표를 언제 좀 달성할 수 있겠다, 근접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 첫날 전북을 처음으로 찾았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자리에서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15% 이상 득표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30% 이상의 득표도 원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네. 지난 그 13대 대선부터 지난 20대 대선까지 놓고 보면 충청북도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래서 충북을 이른바 대선 풍향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그 청주 KBS가 충청북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세한 조사 기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차 범위가 3.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충북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그 공표 금지 전에 진행된 것으로는 앞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사항입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변화도 될 수도 있을 텐데 민심의 향배 또 후보 간 격차 어느 정도로나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처장님 말씀드립니다. 네, 뭐 그 수치가 저는 이제 뭐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선거의 기본 전제가 가장 크게 규정하는 건 어쨌든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고 그랬을 때 이제 정권이 교체돼야 될 거냐 또는 연장돼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수치로 놓고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은 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개혁신당의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 합하고 거의 근접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죠. 예, 국민의힘 후보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거기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의 어떤 구도, 여론 지형이 큰 변화 없이 선거 이후에도 그러니까 결과까지도 좀 귀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놓고 보면 역대 충북에서 누가 이겼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어떤 결과를 결정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례를 놓고 보면 오차 범위 밖에서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정 이 후보가 앞서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충북이 대선에서의 역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수치로 증명이 되는 바고요. 예, 또 지역마다도 또 그렇게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또 소위 한강벨트라고 하는 그런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지역이 있고 각 광역권마다 대선에서의 또 풍향계 역할을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충북의 결과가 다시 한번 재현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주요 세 후보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 계속 수위를 달려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오늘 이후 본투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 3자 구도 또 단일화 문제는 아직도 이제 오픈 열려 있다라고 예. 저는 봅니다. 물론 지난 29일, 30일에 걸쳐서 사전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막판 본투표 전에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네. 얻었던 사전 투표가 모두 이제 사표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단일화의 그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양자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겠고요. 3자 구도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1, 2위 간 당선자와 2위 간의 후보 득표율의 차이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 두 자릿수까지도 예, 날 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후보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에 누구로 단일화가 됐든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고 치면은 저는 오히려 삼자 구도보다 1, 2위 간 그 득표율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예. 예. 정원희 기자. 예. 네. 좀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격차가 컸을 때부터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압도적인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를 외쳐왔던 것이죠.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주 박빙의 승부를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 한 분이 3표씩 반드시 모아달라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북을 찾았던 민주당 한준호 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49대 51의 싸움이 될 것이다. 누가 얼마나 호소력 있게 중도층에게 다가서냐에 따라서 2%포인트 차이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했었습니다. 놓고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0.73%포인트 차이로 이제 졌던 만큼 반면 교사로 삼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건데요. 역대 대선들을 보면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15대 대선 때부터 이제 16대, 18대 대선을 보면 1.6%포인트에서 3.6%포인트 차이로 이제 승부가 갈렸었습니다. 이제 이번 대선도 역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게 됐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층은 이제 결집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박빙의 승부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대선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치렀던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를 17%포인트 이상 앞서긴 했지만 그때하고 또 이번이 반드시 또 그러라는 법은 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좀 근소한 차이로 이제 승부가 결정되지는 않을까 좀 그렇게 점쳐 보겠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이제 누차 장담해 왔던 것처럼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일부라도 김문수 후보 그 이탈을 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 쪽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뭐 관측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 기자?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이제 대체로 이제 청년층, 그리고 정치 환멸을 느끼는 중도층, 그리고 이제 기존 거대 양당에 대한 반감이 강한 무당층 정도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념보다는 인물, 당보다는 태도를 중시하면서 이제 기존 후보들에 대한 반감을 이제 지지로 보내는 경우가 좀 많지요. 결국 막판에 이제 정권 교체냐, 정권 수성이냐 이런 프레임이 강해질수록 전략적인 이탈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표 방지 심리라고 이제 부르는 거지요. 네, 지지 후보가 현실적으로 승산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자신이 정하고 있는 제2순위의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3 후보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다. 여론조사에서 10%가 나와도 투표지 앞에 서면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하게 된다. 그래서 반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 역시 그럴 것이다. 결국에는 투표장에 들어서면 김문수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바로 현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의 분석은 좀 다릅니다. 좀 상반되지요. 네. 20, 30대 남성들이 주요 지지층이지요.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꽤 지지율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준석 후보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소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지층 이탈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겠지요. 결론적으로 이제 사실 현실 정치 구도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지지층 이탈은 일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결집을 호소하면서 기성 이 정치 심판의 프레임을 좀 강화를 한다면 이제 지지층 이탈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선거 막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 교수님. 예, 정원익 기자
얘기한 대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좀 확연하게 로열티가 좀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예.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그 지지층을 나눠 갖는 구도를 볼 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20, 30대 젊은 층에 해당하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의 이제 장노년층에 예,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소위 이제 합리적 보수 성향에 해당된다고 네. 보겠고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주요 이제 지지층은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극우 또는 친윤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성 정치 세대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은 일단 반기성주의,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에 반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세대들이라고 보겠고요. 김문수 후보는 기득권과 구세력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구도화에서 볼 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막판 투표장 앞에서 기표소 내에서 제3 후보가 갖고 있는 제약성을 감안을 했을 때 마음을 바꿔서 김문수 후보로 갈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그동안 했던 걸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하고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예. 그래서 1대1 소위 구도로 양강 구도로 갔을 때의 그 지지층의 이동에 대한 조사들의 그동안의 그 평균치나 통계치를 보느라 하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후보에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 세력이 이준석 후보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절반이 안 되는 숫자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통계치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경향성, 추세성을 봤을 때 적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 2 정도가 단일화된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표 심리 방지를 위한 제3 후보의 제2위 후보로의 이동 가능성은 충분히 표심의 이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얼마 안 남은 내일 모레 곧 이제 펼쳐질 그 본 투표에서 유권자의 특히나 보수층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의 최근에 지난 그 8일 있었죠. 그 소위 3차 27일이군요. 예. 3차 그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했던 그 여성과 관련한 그런 발언, 문제시된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지지층의 민심이 어느 정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그리고 또한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과의 소위 단일화의 어떤 유혹, 소위 당권 거래, 그리고 또 선거비 보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일말의 가능성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난 그 3차 TV 토론에서 상당히 이제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적절성의 문제를 떠나서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지지를 뭔가 지지세가 흐트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측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동 요소도 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물론 이제 보수에 대한 지지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투표로 연결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번에 일련의 상황이랄지 그리고 당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좀 투표를 좀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동보다는 투표를 좀 포기하는 그런 층이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 당초에 예상했던 10% 두 자릿수 득표율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가 갖는 이번 선거에 대한 특성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라고 하는 그 기본 프레임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좀 합리적인 보수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20, 30대가 갖는 특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이제 투표 지지자들 중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투표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측면이지 오히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이동될 그런 측면들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수 후보들의 그 단일화 문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끊임없이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고 또 압박하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홍 교수님 뭐 이런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결국은 이준석 후보는 처음부터 나는 완주하겠다라고 이제 표명을 했고 뭐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스탠스를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완주의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죠. 실제 행동으로도 옮겼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그 전화를 국민의힘 관계자들로부터 받지 않기 위해서 전화기를 꺼버렸다든가.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김민수 국민의힘 후보가 그 밤에 그 이준석 후보를 만나러 직접 찾아가서 예. 대화를 하려다가 1시간여가량 기다린 다음에 결국 못 만나고 오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하한 이 보수층,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의 그 지지를 결집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갖은 노력을 통해서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어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준석 후보를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40세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전도가 양양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본인의 어떤 차기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에 예. 대해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완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그 갈라치기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네. 사실 나이는 40세지만 26세부터 소위 박근혜 키즈라고 해서 정치를 시작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예. 결국 물리적인 나이와는 다르게 실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성향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 특성이 이미 기성질서에 많이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기성 정치인의 한 축이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제 생각에는 다음 차기 대선 내지는 훗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성장을 노리는 것을 보고요.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또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 3석밖에 없는 작은 예.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차기 지도자로서 대선을 바라본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같은 거대 정치 세력의 도움이 필요하죠.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을 놓고 판단을 했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홀로 독립해서 대선을 치러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장래 지도자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국민에게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제 초반에는 사실 그 개헌과 탄핵 이후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그런 그 여파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 이상 많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선거를 쉽게 치르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 좁혀졌지요. 처장님 이런 흐름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근데 뭐 상당히 예측 가능한 얘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뭔가 이제 진영 간 결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요소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샤이 보수가 그동안 예.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과정에 노출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측면들이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당연하게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진영에서 갖는 일정한 여유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되면서 그게 일정한 어떤 변화의 여지를 좀 만들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흐르는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이 부분들은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는 정권 교체를 바란다라고 하는 국민의 지지, 요구 여기에 이제 수렴하는 결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많은 이번 대선처럼 뭔가 이 뭐죠? 이제 부동층이라고 하는 아직 이제 결정 안 한 이제 그런 층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 남아 있는 층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동층이 이제 투표장에 갔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거기에서도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에 어떤 투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바닥에 흐르는 민심이나 어떤 선거 결과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놓고 보면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격차라고 하는 이 흐름은 오히려 좀 멈추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어떤 투표 열기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완전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한편으로 또 위기 의식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좀 작동을 하는 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독보적 1위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균열이라고까지 볼 수 없는 오히려 50% 이상의 어떤 득표율이 아직도 유효하고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입장 속에서 이제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그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홍 교수님, 뭐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대한민국 선거 중도층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뭐 그들의 표심 어떻게 갈 것으로 보세요? 예,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기본적으로 보수층이 약 35% 정도의 지지층을 갖고 있고 진보층이 25 내지는 많으면 한 30% 정도 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35% 내지 40%의 소위 중도층이 대선에서의 판을 결정을 한다라고 예.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기 대선 그리고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중도층, 소위 무당층이라 하는 유권자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고양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전 투표율 결과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반증을 통해서 예.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중도층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많은 소구를 해왔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의 중요성, 민생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먹사니즘, 또 잘사니즘 얘기를 했고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그동안 쭉 봐오면은 중도층의 약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쭉 나타나 왔었고요.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있어서도 과반 가까이가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세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 중도층을 사로잡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소구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의 그 결과를 봤을 때 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결국 이 판세를 가를 이게 중도층에 대한 소구 포인트를 더더욱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발표한 공약집에서도 그 회복과 성장 그리고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중도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와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도가 가르는 판세 그리고 남아있는 아직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5% 내지는 10%의 중도층. 예.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번 대선 뭐 모두 세 차례 공식 TV 토론회가 있었죠. 다만 이제 기대를 만족시켜줄 만한 양질의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평이 이제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정원희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토론회를 보신 분이라면 대부분 반응이 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참 기대를 좀 많이 했던 토론회였는데 그야말로 역대 최악이었다라는 평가가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정책이나 공약 중심의 논의는 고사하고 뭐 상대 후보나 후보의 가족들의 이제 비방 또 말꼬리 잡기 뭐 구체적인 공격들이 좀 난무를 했고요. 자신의 공약을 전달할 시간이 주어져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거나 상대방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자르거나 이런 일도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네. 상대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좀 예의도 좀 있어야 갖춰야 됐을 텐데요. 이런 것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 후보들도 꽤나 있었지요. 이러다 보니까 유권자들한테 아예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후보들이 합작이 아니냐라는 이런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비판도 네.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제 일정이 급박했기 때문에 이제 이 토론회가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좀 소화가 되기도 했고 또 사회자 중심으로 질문들을 좀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쟁점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점도 문제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뭐 비전이나 역량 이런 게 정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상호 비난, 레퍼토리의 반복, 언론의 답변 정말 그야말로 실망 덩어리였습니다. 이러니까 시청률도 굉장히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뭐 집계를 해보니까요. 지상파 3사의 시청률 합계가 1차 토론이 14.9%, 2차 12.6%, 마지막 3차 14.2%에 그쳤습니다. 이 세 차례 토론회의 평균 시청률이 13.9%밖에 안 됐는데요. 20대 대선 토론회 26.1%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우리 대선의 TV 토론이 처음 시작됐던 것이 97년 12월에 치러졌던 15대 대선이더군요. 이제 당시에는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세 명의 후보가 이제 나와서 경론을 벌였는데 찾아보니까 뭐 그때도 DJ 비자금이랄지 이회창 전 총리 아들의 뭐 병역 면제 사항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주요 국가적 의제를 놓고 서로 이제 정책과 생각을 또 주고받아서 오히려 지금 토론회보다 그때가 더 나았다, 더 품격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그 평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 기자 이번 그 3차 토론 특히 큰 이슈가 터져 나왔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고발 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지금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뭐 본인은 또 굉장히 크게 뭐 사과를 하면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토론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선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상대 후보 비방을 위해서 그런 여성 혐오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는 거, 정말 파장이 지금 현재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코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토론회를 기다려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논평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또 그 당시 이제 질문을 가장 먼저 받았던 민노당 권영국 후보도 토론회가 끝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여성 혐오 발언을 공중파 TV 토론회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역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좀 말을 했고요. 결국 또 이를 제지하지 못했던 뭐 사회자라든가 방송 중앙선관위 이 관계자에 대해서 황당한 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퇴 요구는 물론 고발 사태도 지금 현재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들은 저열한 작태에 분노와 모멸감을 느낀다. 라면서 지금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후보자 비방, 또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만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심심한 사과를 한다. 라면서 이제 이제 꼬리를 조금 내리긴 했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아직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혁신당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이제 탈당했다는 글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준석 후보의 이 10% 이제 지지율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3차 대선 토론회가 선거 막판에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2차 토론에서는 뭐 이재명 그 후보의 과거 관련 발언이랄지 최근 이제 불거진 이슈이지요. 그 또 부정선거 관련 논란을 가지고 후보들끼리 여러 차례 공방이 있었고 또 끝난 이후에 또 고발도 벌어지고 그랬는데 처장님 이것도 또 선거판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한 이슈는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이슈였죠. 예. 지난 이제 계엄이 선포된 중요한 이유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은 정말 의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예.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어떤 부정선거론에 강한 입장을 보였고 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믿을 수 없는데 부정선거인데 과연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 거고요. 특히나가 사전 투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예.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서 자 사전 선거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제 예. 그랬던 후보가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어떤 이제 자기 모순에 좀 빠져버렸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나오다가
수그러들 거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파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제 부정을 했던 예,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떤 그 판결에서도 재판에서도 어떤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하나 이제 인정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독버섯처럼 그렇게 퍼져서 어떤 구구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가 그런 어떤 자기 모순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가 참 발등을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발등을 찍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우리가 당의 총력을 통해서 뭔가 이제 부정선거를 예방할 테니까 사전 투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은 애매한 입장으로 어떤 달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투표율, 그러니까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의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사안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사전투표 당일날 보니까 이제 그 김문수 후보도 또 직접 사전투표에 참가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과 달리 본인은 또 부정선거 이슈를 또 그 나름 옹호하거나 동참했는데 사전투표에는 또 참가했느냐 이런 또 그 지적들도 나왔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전북대학교 근처에는 사전투표를 하면 중공의 나라를 바치는 것이다 이런 그 익명의 단체가 그 여과 없이 굉장히 거친 그 극우적인 표현을 그렇게 또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걸 봤는데, 어쨌든 홍 교수님 이 부정선거 시비가 사실 이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할 텐데 그래도 조금 근거는 없지만 어떤 노력이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먼저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 소위 뭐 디지털 혁명이네, 전환이네, 또 인공지능 시대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이승만 정권 시절에 뭐 3.15 부정선거라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은 제대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또 삼권분립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던 시절이야. 예. 그런 부정선거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크게 이제 뭐 혁명도 일어나고 4.19 혁명도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이게 부정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극우 세력들이 난동을 부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 개인적으로는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제도와 어떤 법 그리고 전자적인 시스템이 2중, 3중, 뭐 급기야 뭐 5중, 10중으로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정치 제도와 기술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스스로의 국민적인 자존감과 국격을 깎아먹는 짓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하도 부정선거론이 대두되면서 지난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군인들이 침투하고 하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엊그저께 그 사전 투표할 때도 그 투표 그 용지 발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참관인들이 2중, 3중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모습들을 방송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투표하면 이동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제 심지어 무장 경찰 필요하면 뭐 경찰 특공대까지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 관계기관이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행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의 그런 부정선거에 사로잡힐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예. 일부 이제 시비를 거는 또 그리고 잘못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호도내는 면이 있지만 국민의 대다수 그리고 예. 상식과 학식이 있고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유권자들은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 가당치도 않다라는 아마 의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고 갈 중요한 장래 지도자들을 뽑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각 당의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어떤 후보를 뽑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지 이런 선거의 부정 시비를 가지고 고민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끝나면 뭐 정확히 1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처장님, 대선 결과
지방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역대 선거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죠. 네.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압도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결과 국민의힘이 이제 그 당선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방 정권을 좀 장악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도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1년밖에 남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정권 교체를 누구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정당의 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좀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제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을 좀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제 집권당이 될 텐데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 권한까지 갖게 돼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권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죠. 이제 그런 정치 개혁이나 어떤 경제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성과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선거의 결과가 그렇게 직결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양상으로 오히려 혼란을 잘 수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또 심판을 좀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있지만 그 내막에서는 단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예. 보편적인 시각이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게 이제 대선의 패배로 귀결됐을 때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 하나는 당 내적으로 그동안에 쌓여 있는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분당이라고 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1년 후에 어떤 그런 당이 이제 혼란 속에서 지방선거를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그 특검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특검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중, 3중 특히나 자칫 잘못하면 위헌정당으로 해서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국면까지도 예측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야당으로서 변모도 해야 되고요. 당내 갈등도 극복해야 되고 내란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런 3중고, 4중고를 뚫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단 하나 어쨌든 정권을 잡는 것이 어떤 국민의 요구인 민주주의의 회복이랄지 경제 문제 그리고 대환경에 따른 어떤 외교적 문제 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워낙 뭐 급박하게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탓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지역의 가장 간판 현안들을 또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자 기회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면 주요 후보들의 지역 공약이 사실상 새로운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나온 것도 후보별로 또 거기서 거기다 50보 100보다 이런 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4년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 펼쳐지고 있는 조기 대선 때도 그렇고 각 지역의 공약들을 보면은 재탕, 삼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와 관련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노당의 공약집을 살펴봐도 뭔가 새롭게 느껴질 만한 공약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급변하게 변하는 소위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한 인공지능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들을 좀 내세우는 공약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90% 이상이 이제 과거에 나왔던 공약들이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살펴보면은 그동안 우리 전북 특자도와 관련된 과거의 총선과 대선에서의 공약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우리 전북 특자도의 관련된 공약들이 실현된 게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오래전에 나왔던 공약들을 계속 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 전북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전북 특자도가 상당히 낙후되어 왔던 그 원인들 중에서도
그 원인이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하고 하다 보니 계속 이런 공약들을 다시금 언급해야만 되는 그런 예. 상황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이런 지역 공약의 반복성이라는 게 한편에서는 거울의 양면처럼 우리 전북 특자도의 어떤 여러 가지 수건들이 지금까지도 해결할 게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얘기인즉슨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가능한 한 정치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전북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이번 새 정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수건 과제들을 반드시 단기간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그 정권 초기에 좀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 예. 네,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북 특자도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런 공약들을 제대로 다음 정부가 실현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로드맵들을 잘 짜서 반드시 새롭게 출범한 정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의 지역 공약을 대부분 실현시켜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다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북자치도의 새 시대를 좀 맞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변화가 없다고 보면 변화가 없는 거고요. 예.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전북도의 입장에 놓고 보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개최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크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전과는 좀 다른 측면 속에서 좀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전기요금에 대해서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 그리고 어떤 기업 유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전라북도의 어떤 발전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어떤 생산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아리백이라고 하는 산업단지 그리고 그 아리백 전기가 필요한 어떤 기업들이 유치되면서 어떤 에너지 생산이 로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생산된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된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우리는 단연코 전라북도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게 어떤 경제 활동, 생산과 연결되면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어떤 발전에 어떤 그 비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 속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제3금융도시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인 측면에서 예. 또 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에 나왔던 그 공약들이 지금 다시 나온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공약들이 그 차기 정부에서는 좀 다 실현이 되어서 다음 대선에서는 자취를 좀 감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전북 관련 공약 제일 늦게 제시를 해서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또 정원희 기자가 취재를 하기도 했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번 대선에서 역대 처음으로 14개 시군별로 맞춤형 지역 공약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좀 신선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 후배들 중에는 우리가 처음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막상 나온 걸 시기를 놓고 보면 이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공약이 좀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남원과 충남 아산이 지금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양쪽 지역의 공약집에 모두 함께 넣었습니다. 이 공약을. 이런 부분을 이제 1차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가장 먼저 또 지적을 하면서 논란이 좀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이 공약을 양쪽에 함께 넣을지 말지를 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양쪽이 어떻게 다 이렇게 넣으려는 판단을 했는지 지금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공약 말고 또 전북 자치도 차원의 광역 공약도 있었는데요. 이건 좀 더 심각합니다. 이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이제 이 민주당 전북 자치도당이 이제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기자들에게 말을 했었는데 이 확정이 안 됐다라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에는 밤 늦게 갑자기 느닷없이 또 발표를 하는 또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공약 발표가 늦어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세 차례나 전북을 좀 찾기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공약은 제시는 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큰 그림만 그려놓고 그렇게 이제 말만 하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중앙당의 평가를 이제 받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위한 릴레이 선언이 또 이어지고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은 또 역대급 선거 운동에 나서면서 공약은 내놓지도 않으면서 표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예, 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뭐 이번에 대선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대선의 의미는 무엇이고 전북 유권자들 어떻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소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들이 이번 어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정치와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권력을 구성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리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역량이 있는 그런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실은 이제 조직된 시민의 힘, 결국에 이제 국민의 어떤 정치적 각성과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가 국민들에게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예. 예, 약 45년 만에 계엄이라는 그야말로 상상치도 못할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말라. 예,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선거는 페이퍼 스톤이다, 종이 돌멩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는 총보다 칼보다도 강합니다. 6월 3일 본투표에 유권자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셔서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유권자 여러분들 손으로 또 선택으로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를 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와 민생이 회복됩니다. 경제와 민생이 회복돼야 유권자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원익 기자. 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기 대선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이제 국정 운영에 따른 차질도 있고요. 외교안보 공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졌던 19대 조기 대선의 경우 들어간 돈만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 또 정치 피로감 누적, 그리고 이념 갈등 격화 등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두 차례나 이 같은 일을 겪었지만 앞으로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한 표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국가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이 더욱 특별했던 대선이었습니다.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6월 3일 본투표에서 빠짐없이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